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저번 이어서 빨리빨리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이미지는, 그러니까 이제 내부 그 단열 준비가 끝났잖아요. 그럼 외부에도 몇 가지 해줄 게 있는데, 뭐 꼭 해야 되는 건 아닌데, 어차피 그 레미콘 차가 오니까 올 때 나중에 시멘트 개서 하느니 그 외부 수전을 한다거나 뭐 외부에 콘크리트 작업할 일이 있다면 레미콘 차가 왔을 때 같이 하면 더 편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음, 내부 수도 아니 외부 수도 그 놓을 곳에 미리 적당한 위치 잡혀 있다면 이런 식으로 틀을 만들어 주시면 좀 도움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정화조 위에 뭐 이건 조례가 어떤지 모르겠는데 지역마다 다를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정화조 위에 콘크리트로 덮게 돼 있잖아요. 콘크리트 박스를 치게 돼 있는데 거기 위에도 이런 식으로 미리 준비해둬서 작업하면 편하겠죠. 다만 뭐 어떤 이게 뭐 지역마다 어떤지 모르겠는데 이 콘크리트 블럭이 그 정화조 뚜껑보다 높으면 안 됩니다. 빗물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그 허가 제가 있는 쪽은 제가 있는 지역은 그게 몇 센티더라? 3cm인가? 정확하진 않아요. 근데 그러니까 그 맨홀 뚜껑보다 낮아야 돼요. 콘크리트 박스가 높이가. 안 그러면 나중에 보안 사항으로 해가지고 그 나중에 그 허가 받을 때 좀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역마다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좀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사진은 콘크리트 이제 바닥 몰탈 작업하시는 분이 온 거죠. 저희 같은 경우 한 2주 정도 전인가 미리 예약을 했고 그 당시로 20평 바닥 하는데 5cm 높이로 몰탈 작업하는데 60만 원인가 정도 비용이 들었던 것 같아요. 다 인건비 다 포함해서. 근데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60만 원, 55만 원, 60만 원 이것도 몇 군데 전화해서 가장 저렴한 데로 했는데 좀 지역에 있는 몇 군데 알아보시면 적당한 가격을 이렇게 해서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거는 이제 몰탈이 다 뿌려진 상태고요. 이 상태로 몇 번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표면을 고르게 펴줘요, 기사님이. 그래가지고 거의 꼬박 하루가 하루 정도 작업을 하더라고요. 오전에 와가지고 밤 한 10시까지, 그때까지 뭐 몇 번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저기 작업장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더라고요. 뭐 어쨌든 그런 식으로 작업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자면 이 처음에 그 몰탈 하시는 분들이 레미콘 차를 부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방통에 적절한 쓰이는 그 배합된 레미콘이 온단 말이에요. 잡석은 없고 모래랑 그 시멘트랑 섞인 게. 그럼 이분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농도를 맞추려고 이제 레미콘에다 물을 부으면서 만들어요. 그런데 그게 처음에 이제 레미콘에서 나와서 그 방통 기계를 통해서 이게 뿌려주잖아요. 근데 처음에 나오는 것들은 상대적으로 아무래도 그 수분의 양이 굉장히 많아요. 그 물의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 그냥 뿌리면 그게 나중에 양생이 됐을 때 좀 콘크리트가 좀 뜬다고 해야 되나요? 가루가 계속 날려요. 저희가 그 기초할 때도 좀 그런 데가 있었는데 방통할 때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부분적으로 물기가 많았던 데는 나중에 뜨더라고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니까 나중에 또 그거 하려면 깎아내고 막 이래야 되거든요. 그 기사님한테 처음에 나오는 일정량의 레미콘 그 믹스된 레미콘을 그냥 바닥에 버려달라고 하시는 게 저는 뭐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자, 뭐 나머지 부분은 이제 이 사진들은 이렇게 양생이 끝나고 아까처럼 띄어야 될 것들 비닐 같은 거 잘라내고 콘크리트 그 테두리 부분에 그 가이드했던 스티로폼 같은 거 잘라내고 평평하게. 그다음에 군데군데 보면 빈틈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레탄으로 그 외부, 적어도 외부 테두리만큼은, 내부는 크게 상관없잖아요. 근데 외부 테두리 쪽은 꼼꼼하게 좀 작업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레탄 폼으로 깔끔하게 빈 곳, 단열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을 만한 곳들은 다 쏘아주시고, 다 쏘고 정리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작업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도 그랬지만 올해도 그 11월 달부터 난방을 했거든요. 11월, 12월? 네, 그때는 하루에 저희가 기름 보일러인데 하루에 30분씩 2번을 돌렸어요. 그리고 1월, 2월, 3월은 하루에 30분씩 3번 그런 식으로 난방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럼 하루에 이게 30분당 0.5리터를 쓰는 보일러예요. 그래서 0.5리터니까 대략 11월, 12월 달은 하루에 1리터, 그러니까 한 달이면 대략 30리터 쓰는 거죠, 난방에만. 그리고 혹은 1, 2, 3월까지는 하루에 3번 정도 난방을 해요. 그럼 하루에 1.5리터면 한 달에 45리터 정도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1200원 정도 했거든요. 1200원, 1300원 정도 하면, 그러니까 그냥 쉽게 계산하기 편하게 1000원으로 잡으면은 한 달 난방비가 많이 나오면 한 6만원 정도 나오는 거죠. 1000원, 그러니까 퉁쳐서 많이 나오면 6만원, 적게 나오면은 4만원? 한 달에. 그래서 온도가 몇 도로 했냐? 23도로 유지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저희가 이렇게 해서 뭐 어떻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저희 집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평균 한 5만원 잡으면 됐겠죠. 5만원 정도 한겨울에 11월 달부터 3월 말까지 혹은 4월 초까지 평균 5만원 정도 난방비가 들었고 실내 온도는 23도를 유지할 수가 있었어요. 20판 기준으로. 저는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 괜찮은 단열 성능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럴 수 있었던 것들이 뭐 그런 좀 꼼꼼한 뭔가 단열 작업 때문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렇다고요. 자, 여기는 이제 외부 정화조랑 외부 수전이 완성이 끝난 거고요. 근데 정화조 제가 따로 이건 정화조 할 때 따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거는 보일러 지금 놓을 자리를 지금 만들고 있는 건데, 이 보일러는 뭐 그 가스 보일러나 이런 거는 그 작업자가 그 라이센스가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모르겠어요. 제가 할 때만 해도 그랬는데, 그러니까 뭐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데 기름 보일러는 그렇지 않아요. 기름 보일러는 자격증 소지 유무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일반인이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뭐 간단해요. 보일러 설치. 다른 건 모르겠는데 저는 보일러 설치가 되게 간단했어요. 다만 거기 매뉴얼이 있고 책자가 있기 때문에 보일러 사면 그래서 그 매뉴얼에 보일러의 위치가, 그러니까 워터펌프의 그 위치가 분배기보다 높게 하라고 해서 이렇게 매뉴얼화 되어 있거든요. 책자에 써 있거든요. 그래서 보일러를 뭐 좀 그 분배기보다 높게 놓기 위해서 지금 받침을 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좀 높으면 뭐 관리하는 측면에서 좀 편하고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제가 지금 이런 대부분의 것들이 아내가 사진을 많이 찍어 놨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찾아서 하는 거다 보니까 빠진 것들도 굉장히 많아요. 모든 걸 다 영상을 찍어 놓지도 않았고, 그리고 작업 후반부로 가면 영상 거의 안 찍었거든요. 초반에는 했는데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가지고 네, 몇몇 남아있는 사진으로만 보여드릴 수밖에 없네요. 그리고 이거는 기름 보일러에 사용될 기름통이고요. 보통 그 400리터인가요? 드럼 한 통 사이즈로 하는데 저희는 보일러실이 좀 협소해가지고 반드럼짜리를 했어요. 이게 아마 200리터짜리인가 그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녀석을 주문을 했죠. 보일러 주문하면서 그리고 저희는 30평형짜리인가 28평짜리인가 그 스테인리스 보일러를 주문했는데 물론 저희 아랫집은 그 가스 보일러예요. 여긴 도시가스가 당연히 안 들어오니까 그 지방에 저희 같이 이런 촌동네는 도시가스가 안 들어옵니다. 그리고 연료율이 좀 기름 보일러가 떨어지잖아요. 근데 가스 보일러가 이게 일반 그 LNG가 아니라 LPG잖아요. 맞나요? 뭐 어쨌든 그 프로판 가스요. 그리고 배달해서 하는 건데 이게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지방은 이 가스가 거의 민영화입니다. 가지고 가격도 다 달라요. 어느 지역은 얼마, 어느 지역은 얼마.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중원보원 하는데 제가 아는 게 얼마 없고 제가 알면 뭘 얼마나 알겠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뭐 아닐 수도 있어요. 뭐 제가 맞다는 건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가스 값이 이게 민영 사업자가 하다 보니까 굉장히 들쑥날쑥할 거예요, 아마. 요즘에 또 우크라이나 때문에 좀 뭐 어떤지 모르겠는데 기름값도 많이 올랐지만 그래서 효율 면에서 떨어질 때 저는 가격이나 그런 거 계산했을 때 등유가 더 낫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등유값은 아무래도 좀 상대적으로 안전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프로판가스보다. 그래서 기름 보일러 선택을 했고요. 그래서 어쨌든 뭐 그래서 기름 보일러를 하게 됐다는 걸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좀 길어졌네요. 좀 이런 식으로 게이지 달린 걸 사시는 게 효율적이다. 관리하기에는 기름 양 보기에는 그래서 게이지 달린 걸 구매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보일러에 지금 보일러 작업을 하고 있는 건 사진인데 딱히 뭐 없어요. 그냥 입수관, 추수관 작업해 주시고 물이 네, 그리고 보일러랑 기름통이랑 연결해 주고 그리고 연통 보통 연통을 그 자바라 형태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은박 형태로 된 그런 자바라 형태의 연통을 많이 작업을 하거든요. 저희 아버지 집도 보니까 자바라로 해놨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보다는 저거 얼마 안 해요. 저렇게 저게 일반 도시가스용에 사용하는 보일러 연통인데 그래도 상관없다고 전 리서치를 해보니까 자바라보다는 자바라 형태의 것보다 낫다 생각이 들어서 제로 작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연통 같은 것도 서칭을 하시면 적정한 것들을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일러는 딱히 작업 뭐 없어요. 영상이 찍어 놓은 것도 없고 사진도 별로 없는데 그냥 입수관 연결해주고 추수관 연결해주고 난방 배관 쪽에 네, 그 연결만 해주시면 돼요. 난방이 들어간 곳에 그 분배기에서 빼가지고 연결해 주시고 나오는 곳에 똑같이 연결해 주시고 그리고 온수 입수관에 연결해 주시고 출수관에 연결해 주시고 그것만 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보일러 주문하실 때 그 난방 입수관과 출수관이 우측에 있냐 좌측에 있느냐 그것만 선택을 하시면 돼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벽 쪽에 우측으로 붙으니까 우측에다가 그 입수관 출수관이 있는 모델을 선택을 한 거죠. 그런 것들만 주의하시면 딱히 없다.
그리고 이제 이건 보일러 연통이 밖으로 나가고, 그러니까 작업을 설치해 놓은 거죠. 이렇게 하면 요 연통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빗물이 뭐 들어올 리도 없고, 새가 뭐 들어와서 둥지 지을 일도 없고, 일반 자잘한 연통 속으로 이렇게 연통에다가 둥지를 짓는 경우도 간혹 있다고 해요. 근데 저런 식으로 돼 있으면 뭐 그럴 리도 없고, 다만 뭐 당연한 얘기지만 연통 배관이 살짝 구배가 있어서 빗물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지 않아야 되겠죠. 살짝 구배를 줘야 된다는 거. 이게 사진으로는 구배가 없어 보이지만 한 5도 정도 구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빗물이 들어오지 유입되지 않게끔 한다는 거. 그런 것들만 주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거는 이제 그 좀 많이 나중에 이미지인데, 온수라인, 그러니까 수도 분비가 끝난 거고요. 분배 박스가 만들어서. 그리고 이제 온수라인과 그러니까 난방 라인 이런 것들이 다 정리가 된 후의 사진이에요. 그래서 이미지 보시면 이 공급 라인 쪽에 출수 라인, 그러니까 입수 라인 말고 출수 라인이, 예, 보일러가 조금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에 딱 맞춰서 했어요. 그래서 뭐 이거는 지금 엑셀간 햇빛 받지 말라고 임시로 이렇게 해놓은 거고요. 네, 보시면은 이제 그 단열재로 저렇게 다 감싸줬고요. 나중에는 남은 것들, 엑셀간이 모이는 곳은 좁다 보니까 단열재로 싸줄 수가 없잖아요. 저런 식으로. 그래서 남은 거, 집 작업하고 남은 단열재로 둘러주고, 그 에어컨 해주는 그런 거 있어요. 테이프 같은 거. 그걸로 둘러줬습니다. 그래서 단열재로 충분히 감싸주세요. 뭐 어쨌든 저희는 몇 년째 지금 뭐 동파나 보일러 동파나 그런 것들은 전혀 없습니다. 뭐 여기는 보일러관이 들어가지가 않거든요. 바닥에 뭐 여기 보일러실에 보일러관 들어갈 리는 당연히 없겠지만, 그리고 보일러실 작업이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되는 거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난방비라는 게 또 다 다르겠죠. 집에 실내 온도를 몇 도에 놓고 쓰느냐에 따라 당연히 천차만별일 텐데, 그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23도를 기준으로 겨울을 맞춰놨고, 대략 11월, 12월은 하루에 30분씩 2번, 그러니까 보일러 매뉴얼상으로는 1리터를 썼고요. 그 다음에 1, 2, 3월 달 정도는 하루에 3번, 그러니까 하루에 평균 1.5리터 정도 사용했는데, 이게 조금 약간 편차가 있는 것 같아요. 조금 더 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평균 한 5만원 정도, 1200원으로 잡았을 때, 뭐 한 평균 5만원에서 6만원, 5만원 정도 들었을 것 같아요, 한 달에. 그래서 11, 12, 1, 2, 3, 4월달까지 친다면, 4월달은 거의 4월 중순부터는 안 틀었던 것 같아요. 실내 온도가 그 정도 유지가 됐거든요. 그래서 11, 12, 1, 2, 3, 4, 6개월 정도 잡는다고 치면 5, 6에 30만원 정도? 총 합친 게 6개월 사용한 게 30만원에 플러스 마이너스 10% 하면 아마 33만원? 1년 난방비가 33만원? 그냥 35만원 잡죠 뭐. 1년 난방비가 보수적으로 잡아서 한 23도를 유지한다고 했을 때 실내 온도를 한 35만원 정도 들었지 싶어요. 이 정도면 굉장히 전 준수하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희 단열 작업이 이렇다는 거. 그리고 물론 이제 벽지 단열에 대해서 설명을 안 드렸죠.
벽지를 설명을 드릴 건데, 이렇게 작업이 끝났습니다. 바닥 단열과 보일러 설치가. 보일러 사진이 좀 많이 남았으면 좀 도움이 됐을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정말 보일러 설치는 간단해요. 뭐 딱히 뭐 드릴 설명도 없고 그렇다는 거. 다만 그 단열재 이걸 좀 꼼꼼하게 작업을 해주시는 게 나중에 동파 같은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는 좀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뒤에는 제가 엑셀 작업했던 게 영상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 그것만 좀 첨부를 해드릴게요. 보시면 도움이 됐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항상 그렇지만 이게 뭐 제가 여기다 시간을 많이 투자하지 않아요. 예전엔 좀 이렇게 그러니까 투자된다. 이렇게 좀 했는데, 이게 왜냐면 이런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영상들도 굉장히 많고 찾아보면 굳이 저까지 이러나 싶기도 하고, 저는 그냥 제 경험 중에서 이런 거는 도움이 되겠다 싶은 것들 위주로 사진 위주로 설명하는 게, 저도 시간을 많이 투자 안 해도 되니까 좋고, 보시는 분들 불필요한 영상 굳이 뭐 널리고 널리기 영상인데, 이 유튜브 시대에 저희 것까지 뭐 그럴 필요가 뭐가 있을까 싶어서 앞으로도 좀 이렇게 할 거고요. 다음은 이제 정화조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단열재 쪽을 원래 그러니까 시간의 순차수대로 해서 또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안녕.